나의 주부 생활. 결혼하고 2년째쯤 되었을 때의 일인데 나는 반년 정도 주부하우스 허즈번드 노릇을 했던 적이 있다. 그때는 이렇다 할 일도 없이 극히 평범하게 하루하루를 보냈었지만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그 반년이 내 인생에서 가장 멋진 한 페이지였던 것 같이 느껴진다. 하긴 그 당시에는 특별한 주부 노릇을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우연찮게 사소한 인연으로 아내가 일하러 나가고 나는 집에 남게 된 것이다. 이럭저럭 벌써 12, 13년 전 얘기로 존 레논이 주부가 되어 화제를 불러일으키기 전이다. 주부의 일상은 주부하우스 와이프의 일상과 마찬가지로 평온하다. 우선 아침 7시에 일어나 아침밥을 짓고 아내를 출근시킨 뒤 뒷정리를 한다. 싱크대 속에 있는 그릇들은 곧바로 닦아야 하는 것이 가사의 철칙 중에 하나다. 그러고 나서 다른 사람들 같으면 신문을 읽거나 텔레비전을 보거나 라디오를 듣거나 하겠지만 나는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당시 우리는 무형문화재처럼 가난해서 라디오도 텔레비전도 살 수 없었고 신문을 구독할 돈마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집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돈이 없으면 생활이란 놀랄 만큼 심플해진다. 세상에는 심플 라이프란 브랜드도 있는데 심플 라이프에 관해서라면 내 쪽이 훨씬 많이 알고 있을 것이다. 아침 설거지가 끝나면 빨래를 한다. 빨래를 한다 해도 세탁기가 없으니까 목욕탕에서 발로 꾹꾹 밟아 빠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시간은 걸려도 꽤 좋은 운동이 된다. 그리고 빨래를 넣는다. 빨래가 끝나면 시장을 보러 간다. 시장을 본다고는 해도 냉장고가 없으니까 필요 이상으로 많이 살 수는 없다. 그날 쓸 것만을 여분이 생기지 않도록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날 저녁 반찬이 무된장국과 무조림과 잔멸치를 섞은 무즙이 되는 상황도 심심찮은 빈도로 연출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런 생활을 심플 라이프라 부르지 않는다면 달리 무엇이라 불러야 좋겠는가? 시장을 보는 김에 고쿠분지 서점에 들러 책을 사거나 값싼 헌책을 사기도 한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 간단히 점심을 먹고 다림질을 하고는 대충 청소를 하고 나는 청소하는 걸 싫어해서 그다지 꼼꼼하게는 하지 않는다. 저녁 때까지 툇마루에 앉아 고양이와 놀거나 책을 읽거나 하면서 느긋하게 지낸다. 무엇보다 한가했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만도 소년소녀 세계 명작 전집을 독파했고 싸랑눈 같은 소설은 3번이나 읽었다. 사방이 어둑어둑해지면 슬슬 저녁 준비를 한다. 쌀을 씻어 밥을 안치고 된장국을 끓이고 조림을 만들고 생선 구울 준비를 한 뒤 아내가 퇴근하기를 기다리는 것이다. 아내는 대략 7시 전에 돌아오지만 이따금 야근을 하느라 늦어지는 날도 있다. 그러나 새삼스럽게 말할 필요도 없지만 우리 집에는 전화가 없으므로 연락을 할 수도 없다. 그러니까 나는 생선을 석쇠 위에 올려놓은 채로 마누라를 하는 식으로 그저 가만히 기다리는 것이다. 이런 건 일상적으로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아마 잘 이해가 안 가겠지만 매우 미묘한 종류의 감흥이다. 오늘은 늦어질 모양이니까 먼저 밥을 먹어버릴까? 하고 생각하다가도 모처럼인데 좀 더 기다려볼까 하고 생각하다가 그렇지만 배가 고픈 걸 하는 식이다. 이런저런 생각들이 집약되어 일하는 침묵이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안해요. 저녁 먹고 왔어요 하는 소리를 들으면 역시 화가 난다. 그리고 이건 기묘하다면 기묘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그다지 기묘한 얘기가 아닌지도 모르겠지만 자기가 만든 요리를 식탁에 늘어놓다 보면 아무래도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았거나 모양이 뭉그러진 걸 내 접시에 얹게 된다. 생선이라면 머리 쪽은 상대방 접시에 올리고 나는 꽁지 쪽을 먹는다. 이런 행동은 딱히 내가 자신을 주부로서 비하시켜서가 아니라 그저 단순하게 상대방을 조금이라도 기쁘게 해주고 싶다는 요리사의 습성에서 비롯되는 거라고 나는 해석한다. 그러고 보면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주부적이라고 여겨지고 있는 속성 중에서 대다수는 결코 여성적이라는 것과 같은 의미는 아닌 것이다. 즉 여자가 나이를 먹는 과정에서 지극히 자연스럽게 주부적인 속성을 익혀나가는 게 아니라 그것은 단지 주부라는 역할에서 생겨나는 경향, 성향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한다. 그러니까 남자가 주부의 역할을 이어받으면 그 사람은 당연히 많든 적든 간에 주부적으로 되어갈 것이다. 나의 개인적인 경험에서 말하자면 세상의 남자들은 일생 중 적어도 반년이나 1년 정도는 주부 역할을 해보아야만 하지 않을까 한다.
그래서 단기간이나마 주부적인 성향을 몸에 익히고 주부적인 눈으로 세계를 바라보아야만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렇게 하면 현 사회에서 통용되고 있는 통념의 대부분이 얼마나 불확실한 기반 위에 성립되어 있는지를 잘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나도 그럴 수만 있다면 다시 한번 유유히 마음껏 주부 생활을 누려보고 싶은데 마누라가 도무지 일을 하러 나가주지 않으니 그러지도 못하고 난감할 뿐이다. 13일의 금요일. 한때 점치는데 열중했던 적이 있다. 물론 열중했다고는 해도 재미삼아 하는 정도였지만 그래도 한밤중에 가만히 정신을 집중하면 가벼운 무아지경 상태에 빠지고 그럴 때는 스스로도 깜짝 놀랄 정도로 이런저런 것들을 잘 알아맞추곤 했다. 한 예로 어떤 여자의 점을 치자 그녀의 연인이 몇 살이며 어디 출신이고 형제는 몇 명인지가 비교적 막힘없이 떠올랐다. 그렇지만 한번 이런 일을 하고 나면 지쳐서 기진맥진하게 될 뿐더러 친구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니만큼 복채를 받을 수도 없어서 어느 사이엔가 그만두게 되었다. 이런 것을 바로 초자연 능력이라고 봐야 할지는 의견이 분분하겠으나 지금의 내 생각으로는 이것은 일종의 감 같은 게 아닐까 한다. 특별히 점을 치지 않아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다른 사람과 접하다 보면 상대방의 몸짓이나 말투, 미묘한 분위기 같은 것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추측할 수 있게 되고 무아지경 상태에 몰입하다 보면 그런 감이 좀 더 연마되어 그 영역이 더욱 확대되어 가는 것이다. 무아지경 상태라고 하기에는 좀 주제넘을지도 모르지만 장편 소설을 쓰고 있다 보면 때때로 머릿속이 텅 비어 그런 비슷한 상태가 되는 적이 있다. 이름하여 라이팅 하이라는 건데 이것도 딱히 초자연 현상이 아니라 단지 단순한 감의 확대일 뿐이다. 그런 상태에 빠졌을 때 재떨이나 지우개가 방 안을 날아다니는 일이 일어난다면 내 소설도 한층 무시무시해지겠지만 다행인지 불행인지 그런 일은 아직 한 번도 없었다. 개인적으로 나는 점이란 것에 신경 쓰지 않는다. 운수라든가 징크스 같은 것에도 흥미가 없다. 믿지 않는 게 아니라 원칙적으로 신경 쓰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다. 이것은 나와 자동차의 관계랑 비슷하다. 그 유효성을 어느 정도는 인정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점이나 운수라는 건 한번 신경 쓰기 시작하면 늘 연연해 하게 마련이고 무엇이든 한번 연연해 하기 시작하면 그 영역은 점점 확대되어 가는 법이다. 나는 성격상 그런 부담이 증폭되어 가는 걸 참지 못하므로 다소 재수가 없더라도 하려고 마음먹은 일은 하고 싶지 않은 일은 안 한다. 이것은 성격이 강하냐 약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사고방식의 문제라고 나는 생각한다. 예를 들어 나는 결혼할 때 점쟁이에게서 허참, 이거 형편없는 궁합이군요라는 소리를 들었지만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결혼했다. 결혼해보니 정말 형편없는 궁합이라는 게 판명되었지만 뭐 어때 하며 체념하고 15년 가까이를 함께 살고 있다. 정말로 형편없는 궁합이란 의외로 좋게 작용하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나는 자주 이사를 하는데 그때마다 점을 신봉하고 있는 친구에게서 그 집은 그만두는 게 좋겠어요. 그쪽은 무라카미 씨한테는 최악의 방향이라고요라는 얘기를 들었다. 그 사람 말에 따르면 나는 노상 최악의 시기에 최악의 방향에서 이사할 집을 발견하는 특수한 능력을 가진 듯 싶다. 그 사람은 또 지금 그곳으로 이사하면 끔찍한 일이 일어날 거예요. 아픈 사람이 생길 거고 일은 제대로 풀리지 않을 것이고요. 부모상을 당할 거고 화재가 날 겁니다. 낙하손의 수상이 삼선을 할 겁니다. 이건 거짓말. 앞으로 2달만 기다려요. 2달만 지나면 모든 게 잘 풀릴 테니까라고 했다. 그렇지만 나는 2달은커녕 잠시도 기다리지 않고 곧바로 이사해버린다. 한번 그렇게 양보를 하면 앞으로 똑같은 일이 또 일어나 2달이 반년이 되고 1년이 될 게 뻔하기 때문이다. 그런 말에 한 번 지면 결국 언제까지고 계속 지게 된다. 그러니까 괜찮아. 될 대로 되라지 뭐하는 배짱으로 당당하게 뚫고 나간다. 이런 진취적인 자세를 취하는 한 운세 따위에 진리 없다. 그러는 사이에 그 사람도 포기했는지 우리 이사에는 일절 참견하지 않게 되었다. 이런 성격은 옛날부터 죽그랬던 것으로 고등학교 때는 어머니가 대학 입시를 위해 신사에서 사온 잡귀를 쫓는다는 화살을 둘로 뚝 부러뜨려 내다 버린 일이 있다. 그런 짓을 하면 어떻게 될 것인지 시험해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화살 하나쯤 부러뜨렸다고 해서 대학에 떨어진다면
대학 따윈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생각도 있었다. 뭐랄까, 자포자기 비슷한 실험 정신이다. 결과부터 말하자면 나는 국립대학은 떨어지고 두 군데의 사립대학에 합격했다. 그냥 TKO 승 같은 거다. 부모님은 사립대학은 돈이 많이 든다는데 하고 중얼중얼 불평을 늘어놓으셨고 그 점에 대해서는 내가 잘못했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실제적으로는 국립대학에 가지 않아서 그 후에 어떤 불이익을 당했던 기억은 없다. 어쩌면 있었는지도 모르지만 나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점괘를 믿거나 안 믿거나 미신을 신봉하거나 신봉하지 않거나 그것은 각자 알아서 좋을 대로 할 일이고 다른 사람이 이러쿵저러쿵 할 문제도 아니지만 나는 개인적으로는 굳이 흉일에 결혼식을 올리려는 타입의 사람들이 좋다. 흉일이 됐든 뭐가 됐든 우리는 잘해 나갈 거라는 신념이 있으면 무엇이든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다. 책임은 지지 못하겠지만 잡지를 즐기는 법. 출판 관련 업계의 사람들을 만나 얘기를 하다 보면 무라카미 씨는 현재 어떤 잡지를 가장 재미있게 보고 계십니까? 하는 질문을 받는 일이 많다. 요즘은 잡지 전쟁이 워낙 치열하므로 그만큼 만드는 쪽도 상당히 진지하게 상황을 분석해 나가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질문을 해봤자 나는 잡지를 열렬히 읽는 독자가 아니고 가끔 마음이 내키면 손에 들고 페이지를 훌훌 넘기는 정도기 때문에 어떤 잡지가 현재 가장 재미있고 어떤 잡지가 제일 급진적인지 따위는 도저히 판단할 수 없을 것 같다. 첫째로 이렇게 엄청난 양의 비슷비슷한 잡지들이 서점 앞에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지금 나로서는 선택 그 자체의 실체를 파악하는 것조차도 불가능할 것 같다. 대체 누가 오후 4시 30분의 어슴푸레함과 오후 4시 35분의 어둑어둑함을 구별할 수 있을 것인가? 사람들은 어쩌면 그런 것을 차이라고 부를지 모르겠지만 나는 다행인지 불행인지 약간 막연한 규칙하에서 살고 있으므로 그런 식의 선별 작업에는 별로 흥미가 없다. 요컨대 잡지의 수가 너무나도 많아서 어느 게 어떤 잡지였는지 정확하게 기억해낼 수가 없는 것이다. 내 친구 하나가 좋은 잡지란 폐간된 잡지다라고 했는데 그 기분이 이해가 간다. 구태여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지만 그것도 몇 년쯤 전에 폐간되었으면 아쉬웠을 텐데 하는 잡지도 몇 개쯤 머리에 떠오른다. 폐간돼 버린 잡지는 오히려 2번 다시 손에 넣을 수 없으므로 꼬박꼬박 발간될 때 소중히 여길 걸 하고 금방 후회하게 된다. 지금은 없어진 해피엔드 통신 같은 잡지는 내가 좋아 나서서 일을 했지만 폐간되어 섭섭하다. 그런 얘기를 당시 해피엔드 통신의 편집을 맡았던 가가 야마이로 씨에게 했더니 그는 시니컬하게 입을 삐죽거리면서 다들 그렇게 말해주지만 폐간되고 난 뒤에 동정해봤자 아무 소용없다구요란다. 뭐 만드는 쪽에서 본다면 지당한 말이겠지만 말이다. 그리고 이런 말을 가가 야마히로 씨에게 하면 이건 역시 때늦은 동정론의 한 변형이 될지 모르지만 내가 비교적 글을 쓰기 쉬웠던 잡지는 잘 폐간되어 버리는 것이다. 이 해피엔드 통신도 거의 공짜나 다름없었던 데에 비해선 일을 열심히 했고 주오코론샤에서 나오던 우미에서도 갓 등단한 신출내기치고는 피츠제럴드나 카버의 작품을 많이 번역했다. 그리고 문화출판국에서 발간했던 투데이라는 잡지에서도 여러 가지로 재미있게 일할 수 있었다. 그러나 결국 모두 없어지고 말았다. 나 같은 사람이 유유히 기분 좋게 일을 할 수 있었던 잡지는 어쩌면 자연 소멸할 운명이었는지도 모르겠다. 신초샤에대 컬럼 같은 건 2번 다시 나오지 않게 되는 건 아닐까? 대충 읽는 잡지 중에서도 비교적 열심히 보는 걸 꼽으라면 우선 플레이 가이드 저널이라는 간사이 지방의 정보지를 들 수 있다. 이 잡지에는 간사이 지방 일대의 영화나 콘서트 그 밖의 갖가지 정보밖에 실려 있지 않으므로 도쿄에 사는 사람에게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고 당연하지만 도쿄의 일반 서점에서는 팔지도 않는다. 그러나 나는 그런 종류의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점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한다. 그런 자질구레한 정보를 세밀히 체크해보면 도쿄와 간사이 지방 사람들의 다양한 사건에 대한 의견에 미묘한 차이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 퍽 재미있다. 예를 들어 간사이 지방에 있는 한 텔레비전 방송국의 프로그램 시간표를 보니 혹성 탈출 시리즈를 5편 쇼와 잔엽전을 3편이나 한꺼번에 연속해서 방영한다고 되어 있었다. 아무리 설날이라고 해도 도쿄의 텔레비전 방송국에서는 절대 그렇게는 하지 않는다.
다음 날이 설날 아침이니까 한밤중까지 텔레비전 앞에 앉아 이야, 저 원숭이 가면을 어떻게 만들었을까? 정말 하면서 혹성 탈출 5편을 연속적으로 보며 술을 마시거나 설날 음식을 먹는 간사이 지방 사람들의 모습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머리가 어찔어찔하다. 그리고 그 외에도 나카지마 같은 사람의 칼럼을 읽을 수 있어 즐겁다. 플레이 가이드 저널 말고는 광고 비평이라는 잡지의 텔레비전 CF 소개 기사를 뽑아서 읽는다. 어째서 그런 걸 읽느냐 하면 나는 텔레비전에도 CF에도 전혀 흥미가 없고 대부분의 CF는 실제로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본 적 없는 CF를 카피와 스틸 사진만으로 감상하는 것은 매우 기괴하고 쓸데없는 일이다. 마침 여기 맡김에 광고 필름을 소개하는 게 있으니 잠깐 발췌해보겠다. 열린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이토시로와 부하인 미네 노보루. 이토야마시타 군, 자네는 며칠 전에 아직 맡김을 먹어보지 못했다고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지? 부하, 네. 견문이 부족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이야 생략. 이런 식인데 카피만 읽으면 이게 어떻게 연간 제2위의 CF가 되었는지 그 재미의 질을 잘 파악할 수가 없다. 그렇지만 실제로 본 사람들은 재미있다고들 하니까 뭐. 심각하게 맡김 CF의 영상을 상상해보는 요즘이다. 누군가 텔레비전 CF 걸작편이라는 비디오 같은 걸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 의외로 잘 팔리지 않을까? 메이킹 오브 맡김 같은 것을 말이다. 가가 야마히로는 그 후에도 잡지사 몇 군데를 망하게 했다. 어정쩡한 내 고향. 나는 교토에서 태어났지만 바로 효고현 니시노미야시 슈쿠가와란 곳으로 이사를 했다가 다시 같은 효고현의 아시아시로 옮겼다. 그러니까 내가 어디 출신인가는 명확하지 않지만 10대를 아시아에서 보내고 부모님의 집도 그곳에 있으니까 일단은 아시아 출신이라고 한다. 사실대로 말하자면 좀 더 막연하게 한신칸 출신이라고 해야 내 마음도 편하겠지만 이 한신칸이라는 말의 뉘앙스는 간사이 지방 사람이 아니면 이해하기 힘들 것이다. 하긴 아시아라고 해도 내가 자란 곳은 지금 한창 화제거리가 되고 있는 공주병 붐이 일어난 아시아가 아니라 극히 평범한 사람들이 사는 지역인 아시아니까 아무래도 솔직히 아시아 출신입니다 하고 말하기가 좀 그렇다. 괜히 쑥스럽다. 우리 집 주인은 납치당할 것 같은 순간에 큰 소리를 지르면 사람들이 우르르까지는 아니더라도 4~5명 정도는 좋게 튀어나올 듯한 극히 평범한 주택가이다. 예전에 대넨초우시 출신의 남자와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그 사람도 그렇다니까 하고 정말 그래라며 동감하는 것이었다. 우리 집만 해도 말이지 대넨초우에서도 가난한 쪽에 속하는데 태어나고 자란 곳이 대넨초후라고만 하면 잘 모르는 사람들은 굉장하다고 놀란다니까. 정말 답답해서 원 그런 얘기였는데 진짜 답답할 것 같다. 나만 해도 10대 시절을 아시아에서 보내면서 공주님 같은 여자아이와는 단 한 번도 말을 해본 기억이 없다. 아시아에 대해 지금도 가장 잘 기억나는 것이라면 한밤중에 종종 집을 빠져나가 해안가에 가서 모닥불을 피워놓고 친구들과 술을 마시던 정도인데 그런 건 딱히 아시아가 아니더라도 바다만 있으면 어디에서든 할 수 있는 일인 것이다. 그래서 나는 줄곧 고향이 어디십니까? 라는 질문을 받으면 고베 쪽입니다라고 대답했다. 그러면 고베요, 좋은 곳이죠 라는 소리를 듣는 일이 많아 이것도 또 찜찜하여 요즘에는 효고현 남부입니다라고 하는 것이다. 효고현 남부라는 말은 왠지 모르게 일기예보처럼 시원시원해서 퍽 마음에 든다. 그러나 출신지를 밝히는 일 하나로 심각하게 이런저런 생각을 해야 한다니 여간 귀찮은 일이 아니다. 나 자신은 친구들이 많이 있는 곳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으므로 돌아가서 살고 싶은 생각이 손톱만큼도 없지만 도쿄의 대학을 나와 도쿄의 회사에 다니는 코스를 밟아 결혼해서 안정된 생활을 하던 한신칸 출신의 친구들이 요즘 들어 탁탁 신변을 정리하고 간사이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문득 둘러보니 나와 고등학교 동창이면서 지금도 도쿄에 있어서 연락이 닿는 친구는 딱 1명밖에 없다. 그들이 귀향하는 이유를 대충 요약하자면 아이들도 제법 컸고 도쿄보다도 한신칸 쪽이 훨씬 주거 환경도 좋으니까 이제는 슬슬 속속들이 잘 아는 곳에서 느긋하게 지내고 싶다고 하는 것이다. 대개의 회사는 간사이에 지사 혹은 본사가 있어서 도쿄를 떠난다 해도 별달리 생활에 곤란을 겪는 일은 없다.
때때로 이렇게 믿는 구석이 있어서 한신칸 출신들은 도쿄에 와서도 맹렬하고 활달하게 활동하지 않는 게 아닌가 하는 기분이 들기도 한다. 물론 개 중에는 왕성한 활동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실제로 본 적은 없다. 이것은 나의 친구들과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한정된 얘기인지도 모르겠지만 모두들 비교적 느긋하게 지내지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린다거나 다른 사람의 등을 치거나 하는 일은 거의 없다. 뭐 그러면 좀 어때 하는 정도에서 대개 일이 수습돼 버린다. 로렌스 캐스던 감독의 영화 중에 다시 만날 때란 게 있다. 1960년대 아이들이 십몇 년인가 만에 재회를 했지만 애증이 뒤범벅이 된 동창회가 되고 만다는 얘기로 만약에 똑같은 설정하에서 한신칸 출신들을 주인공으로 기용했다면 그 영화는 그다지 애증이 엇갈리지 않는 작품이 되지 않았을까? 오랜만이야. 요즘 뭐하고 지내? 소설 쓰고 있어. 소설 쓰는 것도 힘든 일이겠지? 그저 그렇지 뭐 그래 잘해봐. 건강하고. 이런 정도로 별다른 얘기 없이 영화가 끝나버릴 것 같다. 오모리 가즈키가 다시 만날 때를 다시 제작한다면 어쩌면 이런 노선에 근접할지도 모르겠다. 며칠 전 아시아로 돌아간 친구와 오래간만에 도쿄에서 만나 한신칸에 대한 갖가지 새로운 정보를 들었다. 일전에 우리 어머니가 신문에 가정부 모집 광고를 냈더니 26명이나 신청을 했지 뭐야. 그래서 아시아 시민회관을 빌려서 면접을 했더랬어라고 그는 말했다. 가정부 면접을 하는데 시민회관을 빌렸다니 스케일이 크다고 해야 할까, 기계가 웅대하다고 해야 할까, 어쨌거나 굉장하다. 그래서 어머니가 혼자서 하기는 힘들다고 해서 나도 따라갔었거든. 여하튼 20몇 명이니까 물어보는 것만으로도 피곤할 것 아냐. 그의 얘기에 따르면 그 20몇 명 중에는 어째서 이런 사람이 하는 생각이 절로 들 만큼 아름답고 이지적인 사람도 있어서 한 사람을 고르는데도 굉장히 애를 먹었다고 한다. 나도 한번 아시아 시민회관에서 가정부 면접을 보고 싶다. 하루키 구함. 며칠 전 어떤 편집자를 만나서 얘기를 나눴는데 그는 나가노구에서 본 기묘한 벽보에 대해 알려주었다. 그 벽보에는 하루키 구함이라는 문구와 전화번호만 달랑 씌어져 있었다고 한다. 그게 뭐예요? 글쎄 뭘까요? 그는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말했다. 하여튼 하루키를 구하니 전화해달라는 얘긴데. 잘 모르겠네요. 개를 찾는 게 아닐까요? 글쎄요. 개라면 종류라든가 특징 같은 걸 써놓았겠죠. 역시 인간 하루키일 거예요. 특별히 어떤 한 사람의 하루키를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 하루키이기만 하면 아무나 상관없다는 걸까요? 글쎄 잘 모르겠는데요. 뭐 하여튼 이번에 다시 보면 전화번호를 메모해 둘 테니까 직접 전화해 보는 게 어때요? 뭔가 좋은 일일지도 모르잖아요. 좋은 일이라뇨? 가령 어떤? 아니, 뭐라고 꼬집어 얘기할 순 없지만 하는 데서 얘기가 끝나버린 채 그 사람과는 다시 만나지 못했고 전화번호도 아직 모른다. 따라서 도대체 나가노구에 누가 어떤 목적으로 하루키를 구하고 있는지도 여전히 수수께끼로 남아있다. 하루키라는 이름을 듣기만 해도 몸이 사르르 녹아버리는 성욕 과다증 미인이 나가노구에 살고 있어서 밤이면 밤마다 하루키를 찾는 건가라고 가장 쉽게 추측해 볼 수 있는데 이름과 성욕이 정말 그렇게 강력히 맺어질 수 있는 건지 지금의 나로서는 전혀 확신이 안 서는 것이다. 또 다른 희망적인 추측은 엄청난 부자인 노부인이 전쟁에서 잃은 자식과 이름이 같은 남자에게 막대한 재산을 물려주려 한다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그런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에거서 크리스티의 세계를 제외하고는 부자인 노부인이 그런 엉뚱한 짓을 할 리가 없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그보다는 커트 보네거트의 익살극식으로 누군가가 하루키 확대 가족을 찾고 있을 가능성이 더 클 것이다. 전국의 하루키가 모여서 맥주를 마시고 노래를 부르고 빙고 게임을 하며 친분을 돈독히 해나가는 것이다. 그러나 그런 모임이 과연 얼마나 즐거울지를 난 잘 모르겠다. 더할 나위 없이 즐겁든지 엄청나게 따분하든지 둘 중 하나일 것이다. 어쩌면 하고 상상력이 점점 부풀어가기만 하는데 이건 중대한 범죄와 연관된 것일지도 모른다. 나가노구에 살고 있는 범죄자가 코난 도일의 빨간 머리 동맹을 읽고 하루키 동맹이란 걸 생각해냈는지도 모를 것이기 때문이다. 나가노구의 하루키를 한 곳에 모아놓고 백과 사전을 베끼게 하고는 그 사이에 터널을 파서 은행을 털 작정인 것이다.
범죄는 어찌 되었든 간에 빌딩의 한 방에 나가노 구의 하루키가 몇십 명 모여 부지런히 백과 사전을 베끼고 있는 모습은 웃음을 자아내고 그다지 나쁘지 않다. 그런 곳에 앞에서 말한 성욕 과다증 미인이 들어온다면 얘기는 엉망진창이 되고 말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면 점점 나가노구란 곳이 무정부적인 장소인 것처럼 생각된다. 그러나 그건 그렇고 하루키 구함의 진상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계시면 주간 아사히 앞으로 제보해 주십시오. 좋은 일이 있으면 그리고 만약 그게 나눌 수 있는 것이라면 조금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약간 이상한 이야기를 계속하자면 얼마 전에 발렌타인데이 이튿날 아침에 샌다가야의 하토모리 신사부근의 노상에 하트 모양의 대형 초콜릿 몇 개가 엉망으로 짓밟혀 있었다. 상당히 기분 나쁜 광경이었다. 이런 짓을 남자가 했을까요? 아니면 여자가 했을까요? 하고 아내가 물었지만 그건 나도 잘 모르겠다. 남자의 짓이라면 애처롭고 여자의 짓이라면 무섭다. 이건 나의 편견일까? 물론 첫째, 여자로부터 초콜릿을 잔뜩 받은 모 일러스트레이터가 아내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기 위해서 전부 짓밟아버렸을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둘째, 불단 위에 놓은 공양떡을 둘로 가르듯 하나의 의식으로 초콜릿 가르기가 정착되었다고도 생각할 수 있다. 여자가 남자에게 초콜릿을 보내고 그래서 사랑이 이루어지면 그날 밤 안으로 신사 근처에서 두 사람이 초콜릿을 짓뭉개는 것이다. 그리고 발렌타인 2탄으로서 8월 14일에 남자가 여자에게 수박을 선물한다던가 말이다. 그런 여러 가지 부속 행사가 있으면 재미있을 것 같다. 혹은 셋째, 초콜릿을 연인에게 전하려고 길을 가던 여자가 뒤쪽에서 사자와 표범의 습격을 받았을 수도 있다. 넷째, 초콜릿이라고 생각해서 한 입 깨물어 봤더니 하트 모양의 고형 카레였을지도 모른다. 어쨌거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하루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 버린다. 하루키 구함의 진상은 여전히 수수께끼다.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42km 뛰고 난 뒤에 마시는 맥주. 봄이 가까워 오면 왠지 모르게 장거리 경주에 참가하고 싶어져서 며칠 전 아스카 히나마쓰리 고대 마라톤에 출전했다. 스타트 지점은 아스카의 이시부타이 앞으로 오니노마나이타와 아스카 절 타카마스 고분 같은 곳을 바라보며 42km를 주파하는 꽤 즐거운 코스였다. 날씨도 좋았고 따뜻해서 이시부타이 옆에 벌렁 누워 필립 로스의 해부학 강의를 읽으며 출발 신호를 기다리고 있으려니 몸과 마음이 노곤하게 풀려왔다. 이제 봄이다. 풀 마라톤에 출전하는 것은 이것으로 세 번째지만 지난 대회가 1983년의 호놀룰루였으므로 대략 2년 만에 42km를 뛰는 셈이다. 호놀룰루 전해에는 아테네에서 역시 완주했고 10km, 20km의 경주에도 별일이 없으면 이따금 참가했지만 호놀룰루 대회가 끝난 뒤에는 좀 생각한 바가 있어서 얼마 동안 레이스에 출전하는 건 삼가고 혼자서 느긋하게 뛰자고 결심했던 것이다. 나는 몇 번이나 완주를 했어도 3시간 반 안으로는 들어오지 못한 극히 평범한 아마추어 주자이므로 그렇게 잘난 척할 수도 없고 하고 싶은 마음도 없다. 그래도 굳이 개인적인 감상을 묻는다면 이름 있는 시민 마라톤 대회는 해를 거듭할수록 거대해지고 있고 어떤 종류의 대회는 좀 지나치다 싶게 소란스럽다. 일본 텔레비전 방송국이 마구 설쳐대는 호놀룰루 대회는 제쳐두고라도 좀 이름 있는 대회다 싶으면 참가자를 끌어모으기 위한 상품이 있거나 기념 티셔츠를 선물로 주기도 하고 달리기 동호회에서 똑같이 맞춘 옷을 입고 노보리까지 치켜들고 우르르 몰려들거나 그럴싸한 완주증을 발급하기도 하고 길기만 할 뿐이지. 별 의미도 없는 개회식, 폐회식을 거행하는 등 아무래도 불필요한 것들이 너무 많아진 듯하다. 물론 그저 놀이에 불과하다면야 어찌할 수 없지만 나로서는 그런 점들이 퍽 성가셔서 그런데 그런 세세한 모습들이 문학상 파티랑 어쩌면 이다지도 비슷한 걸까 대회에 출전하는 것을 당분간 삼가기로 한 것이다. 지금까지의 대회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미국 워싱턴 DC에서 달렸던 이름도 없는 10km 대회였다. 이 대회는 주말 아침에 포트맥 강가의 출발 지점에 가기만 하면 그 자리에서 참가할 수 있는 지극히 부담 없는 대회로 물론 권위도 없다. 참가자들은 5, 60명 정도로 나이도 천차만별 모두들 자기 멋대로 입고 나와 삼삼오오 모여 있다.
안내 테이블에 앉아있는 여자에게 참가비 2달러를 내면 네, 저쪽에 있는 오렌지 주스는 마음껏 드십시오. 이쪽에 있는 롤빵도 마음대로 드시고요라는 말을 듣게 된다. 그리고 참가비를 냈다는 증거로 손에 스탬프를 찍고는 노트에 주소와 성명을 적는다. 출전 번호니 표장이니 하는 건 일절없다. 자, 그럼 슬슬 시작할까요? 자, 준비. 땅 하고 10km를 달릴 뿐이다. 달리기가 끝나면 수고하셨습니다. 몇 분 몇 초입니다라고 가르쳐준다. 그리고 우리는 꿀꺽꿀꺽 오렌지 주스를 마시고 롤빵을 먹으면서 마지막까지 앞뒤를 다투었던 아저씨와 악수를 하고 헤어지는 것이 전부이다. 물론 호놀룰루나 오메가 틀렸다는 건 아니다. 호놀룰루는 나름대로 즐거웠고 오메는 가능하면 한 번쯤 달려보고 싶다. 그래도 나는 워싱턴 DC 대회처럼 심플하고 꾸밈 없는 대회에서 뛰는 것이 아마추어 주자의 기본이라 생각한다. 우리는 그런 원점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적어도 일본 각지에서 미니 호놀룰루 마라톤을 출연시켜야 할 필요성 따위는 전혀 없는 것이다. 제대로 된 코스와 정확한 시계, 물의 적당한 공급과 주최자의 따뜻한 배려만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훌륭한 대회가 될 수 있으니까 말이다. 그런데 아스카 마라톤은 실제로 달려보니 그 이름에 걸맞지 않게 어려운 코스였다. 아스카를 걸어서 돌아다녀 본 경험이 있는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이 근방은 꽤 굴곡이 심해서 고개 하나를 넘으면 바로 다음 고개가 시작되어 가장 높은 곳과 가장 낮은 곳의 차이가 약 100m 정도나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평지에서 달릴 때의 감각으로 뛰다 보면 후반에는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게 된다. 나는 원래 언덕길에 그렇게 약한 편은 아니지만 요사이 진구가이엔이나 쇼난의 자전거, 도로같이 평탄한 코스만 달려서 35km를 넘었을 무렵부터는 언덕을 보는 것만으로도 머리가 어지러질해서 결국 오르막길에서는 걸어 올라가고 말았다. 정말 유감스러운 일이다. 지금부터 다시 착실하게 크로스 컨트리로 단련해서 가능하다면 다시 한번 이 코스에 도전해 보고 싶다. 기록이야 어찌 되었든 42km를 다 뛰고 난 뒤에 벌컥벌컥 단숨에 들이마시는 맥주 맛이란 그야말로 최고인 것이다. 이 맛을 능가할 만큼 맛있는 것을 나는 달리 떠올릴 수가 없다. 그러니까 대개 마지막 5km 정도는 맥주하고 작은 소리로 중얼거리면서 달리게 된다. 이렇게 가슴속까지 맛있는 맥주를 마시기 위해서 42km라는 아득한 거리를 달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은 어떨 때는 너무나 잔인한 조건인 듯 싶게도 느껴지고 어떨 때는 지극히 정당한 거래인 것처럼 생각되기도 한다. 요즘 필립 로스의 소설이 갑자기 재미있어졌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건 나 하나뿐일까? 그렇게 재미있다는 평판도 별로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